나눠보려고 합니다. 제목은 북의 농업과 식량 생산 어디까지 와 있나, 북한의 농업기술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건데요. 재미 평화 활동가인 그 김수박 위원장님께서는 그동안 수차례 북한을 방문하셨고, 또 여러 연구를 바탕으로 농업 기술과 식량 생산에 대해서 우리한테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겁니다. 제가 전에 한번 강연을 들으면서 되게 몰랐던 얘기,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데 몰랐던 얘기를 많이 알 수 있어서 굉장히 감사했는데요. 오늘 조금 더 이렇게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으로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해 주실 것 같습니다. 북한이 어떻게 과학기술을 농업 발전에 이렇게 적용하고 있는지, 수자원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축산업 정책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고, 유기농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북한에 대해서 정말 무지했던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북한의 최신 농업 현황에 대해서 우리의 궁금증을 이렇게 풀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시작해도 될까요? 네, 그럼 김수배 스님 모시고 강의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은산 장군님 음성같이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렇게 오셔가지고 말씀 듣는 시간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아는 대로, 본 대로, 느낀 대로 한번 우리 또 다른 조국인 북쪽을 한번 소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여러분들께서 또 다 아시는 것도 많이 있을 거고 그런데 하여튼 중복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대로 오늘 저녁 그러면 1시간 정도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제 제목을 이렇게도 또 달아봤습니다. 통일을 준비하는 사람들, 통일 상대방 이해하기 이래가지고 우리 북을 이해하려면 제가 볼 때 필수 과목으로 고난의 행군을 이해해야 하고 자력갱생이라는 말을 이해해야 하고 주체사상이 뭔지 그래도 좀 맛을 보아야 할 것 같고요. 이제 제가 선택 과목으로 정한 것은 농축산업에서 고리형 순환 생산 체계에 대해서 좀 알아야 북을 좀 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석탄화학공업과 그 다음에 석탄화학공업이 발전돼서 앞으로 우리 미래 진로를 밝힐 탄소하나 화학공업에 대해서 알면은 북에 대해서 아마 훨씬 많은 이해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 산업, 북이 먹을 게 없고 뭐 뗄 게 없다고 그러는데 과연 북의 에너지 산업은 어떻게 됐는지, 그 중에서 특히 수력 발전과 지열, 그 다음에 석유 이런 분야를 좀 공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아시겠지만은 우리 자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 반성하는 의미에서 제가 세계 지도를 올렸습니다. 우리나라가 여기에 이렇게 속해 있어서 제 모습을 보듯이 우리나라를 쳐다보고 다시 우리나라를 또 좀 더 크게 확대해 봤습니다. 우리나라는 북쪽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고 남쪽은 대한민국입니다. 우리가 분단 현실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 우리들 조국을 이해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저는 가급적 대한민국이라고 부르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부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북이 그렇게 탈북자들 얘기 들으면은 다 뭐 굶어 죽는 것 같이 들리고, 뭐 요새도 심지어 정세영 전 장관까지도 북에 양국이 모자라다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과연 북이 필요한 양이 얼마나 되고 얼마나 모자라는지 또는 얼마나 뭐 남는지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북이 필요한 양국이 따져보려면 실은 간단하거든요. 지금 자료에 보면은 대한민국이 하루 한 사람 소비하는 것이 164g입니다. 조선은 이거보다 제가 한 3배를 더 많이 책정을 했어요. 450g으로. 왜 그러냐면은 남쪽은 뭐 고기도 먹고 많이 먹는데 북은 밥을 많이 먹는다고 생각하면은 한 450g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450g을 한 사람이 하루 먹으니까 그 사람이 1년치 먹는 것은 아주 간단하거든요. 이것은요. 국민학교 뭐 한
2, 3학년이면 다 이 계산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북사람이 조선 사람이 165kg 먹습니다. 그러면은 2,500만 국민이 먹는 것은 간단하죠. 165 곱하기 2,500만이면은 412만 5천 톤입니다. 다시 말해서 북이 1년에 필요한 양곡은 412만 5천 톤입니다. 그러면 그 면적은 얼마나 될까요? 그만큼 그 양곡을 생산할 수 있는 면적은 될까 하는 걸 따져보기 위해서 한번 면적을 재봤습니다. 재본 게 아니라 면적을 좀 자료를 여기에 가졌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면적이 22만 평방킬로미터입니다. 북이 12만 평방킬로미터고 남이 10만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산이 많죠. 특히 북은 더 많아가지고 경작 면적지가 실은 15%밖에 안 돼서 북의 전체 10만 평방킬로미터 곱하기 15% 하면은 18,000평방킬로미터입니다. 그런데 농사 면적을 할 때는 보통 정부로 따지기 때문에 평방킬로미터는 100정부이고요. 따라서 북의 경지 면적 18만 평방킬로미터는 180만 정부입니다. 북에서 자라는 그 작물이 벼, 강냉이, 옥수수죠, 감자, 이게 3대 작물이라고 합니다. 경지 면적 180만 정부에서 벼논, 쌀을 생산할 수 있는 논이 51만 정부라고 하고 밭이 아까 말한 중에서 75만 정부에서 강냉이를 심는다고 그래요. 이 정보는 대개 농업진흥청하고 남쪽 자료를 제가 근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밭 49만 정보는 감자, 콩, 보리, 뭐 채소, 사료작물, 약용작물 이런 공업용 원료작물 등등 재배로 북에서 쓰고 있다고 그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농사를 지려면은 그 물과 비료, 종자가 완만히 공급되어야 농사가 잘 됐죠. 이거는 뭐 누구나 다 아는 것입니다만은 고난의 행군 시기에 이 물과 비료가 없어서 심각했었죠. 1990년대 구소련과 동구권 다 붕괴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소련이 정신이 없죠. 북에다가 원유 수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북도 세계나 마찬가지로 원유를 정유를 하고 난 다음에 비료를 생산했는데 원유 수입이 중단되니까 비료 생산도 없어져 버린 거, 아주 격감하게 됐습니다. 더구나 95년도, 97년도에 초대형 물난리가 나가지고 그 탄광들이 전부 침수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탄광이 침수되니까 석탄을 채굴을 못하니까 화력발전소가 다 문을 불이 꺼지게 됐습니다. 북은 참 다행인지 불행인지 1960년대 말에 이미 전국을 전기화를 실시해가지고 심지어 양수기도 전기로 돌리게 돼 있어가지고 전기가 없으니까 그 양수기를 전혀 돌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물과 비료가 없는 곡물 생산은 1993년에 900만 톤 생산하던 것이 96년에 300만 톤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이 기간이 그래서 제2의 고난의 행군이라고 부르죠. 대략 94년부터 2000년까지 16년간입니다. 극심한 이런 그 경제 불균형으로 시달렸죠. 보통 나라는 아마 이때 망했을 것입니다. 그럼 조선은 어떻게 극복했을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것이 그 러시아가 원유를 공급해서 돌리던 북의 두 번째 연유 정제 공장입니다. 승리화학이라고 선북에 있습니다. 제가 2015년 가가지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렇게 굴뚝에 연기도 안 나고 새카맣게 녹이 슬고 원유 저장 탱크, 커다란 저장 탱크가 전부 옆에 고양이가 왔다 갔다 하면서 놀고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93년에 거의 1000만 톤에 900만 톤까지 갔던 것이 96년에 가면은 300만 톤을 밑도는 식량 생산을 하게 되니까 얼마나 어려웠을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당시 참 안 됐습니다만은 1992년도 97년까지 김영삼 정권이 있었는데
김영삼 정권 때 참 잘 나갔죠. 세계화라고 신자유정책이 아주 남쪽에서 날개 돋친 듯이 도입되어서 활용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뭐 미국에 있었으니까 미국에 있는 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길거리에 가면은 영어 연수생들이 뭐 폭증했었죠. 그리고 또 중국에 대한 투자도 늘고 이때 또 황장에 망명했고 그때 중국에 가면은 연변과 단둥 지역에 가면은 탈북자 유인 정책 가보셨던 분은 아마 피부로 느끼셨을 거고요. 그때 심지어 일본이 쌀 5만 톤을 대북 지원한다고 그러는데 김영삼 정권이 우리 문제인데 왜 니네들이 하느냐 해가지고 5만 톤을 보내지 못하게 해방시켰습니다. 97년 IMF라는 게 발생했죠. 알짜배기 한국 기업들 헐값에 외국에 매도되었죠. 이러면서 비정규직이 이제 시대가 도래되고 김대중 정권이 계승해서 지금까지 이제 여러 정권이 오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고난의 행군 시기에 험난한 시기에 북은 숨죽이고 있었지만은 그 안에서 어떤 것이 있었는지 당신은 몰랐습니다만은 지금 나오는 자료들을 보니까 이제 국가 산업이 완전히 재편됩니다. 외국에 의존하던 석유화학에서 석탄화학으로 재구성됩니다. 비료는 2000년도 남흥청년화학에서 석탄에서부터 뽑은 비료가 나오죠. 이것이 주체 비료라고 부르고요. 섬유는 원래 1960년도부터 큰 비난론 공장이 있었는데 비난론 공장이 에너지를 너무 많이 먹기 때문에 고난행군 때 에너지가 없어가지고 석탄이 없으니까 다 문을 닫았습니다. 이것이 2000년 3월 달에 다시 개건, 공장을 다시 돌립니다. 그때 북사람들도 하도 신이 나가지고 함흥시에 이팔 비난론 공장에 있는 함흥시에 10만 군중이 3월달 추위에 모여서 분중대회를 열었습니다. 제철 분야에서는 코크스를 수입해서만 제철을 했었는데 북의 무진장한 저열탄이지만은 무연탄으로 대체를 해서 성공하게 됩니다. 이렇게 국가 산업이 재편이 되고 그 다음에 대자연 개조 운동이라고 참 배고픈 시절에 북에 물이 없으니까 양수기 못 돌리고 그러니까 물을 높은 지대에 댐을 건설한 다음에 그 댐에서부터 등고선을 따라서 물길이 농토까지 내려오는 엄청난 대자연 개조 운동을 북에서 시작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개천 태성호가 제일 먼저 생겼는데 개천은 청천강 바로 밑에 있고 태성호는 큰 댐인데 이것은 바로 남포시 북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천강에서 대동강까지를 지그재그로 물길을 건설한 거죠. 이게 160km. 이런 식으로 개천 태성호 다음에는 이제 백마철산이라고 신의주 쪽에 하고 미루벌하고 이래가지고 지금 현재는 약 30만 정도의 무동력으로 관계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자연 개조 운동에 북에서는 원자력 발전소도 없고 그러니까 화력과 수력인데 특히 지금 계속 수력 발전소를 계속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 각 단위, 기업체 단위에서 전력을 가능하면 스스로 해결하도록 해서 물만 있으면은 북에서는 수력 발전소를 건설해서 돌리고 있고 현재도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북은 상당히 더 수력 발전소에 더 투자를 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그 과학기술 투자입니다. 1995년 그렇게 어려울 때 북에 남아있는 마지막 재정을 양국 수입이 아니고 기술 투자 개발에 투자를 결정을 내립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피눈물 나는 결정이라고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2,500만이 함께 했습니다. 물론 탈북한 분도 있죠. 못 참고 탈북한 분들도 있고 그렇지만은 나머지 2,500만은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더불어서 이 북에서 이러한 대자연 개조운동이라든가 이 과학기술 투자에서 오는 그런 쪽으로
같이 손을 잡고 했는데 그것이 2000년도를 지나서 이제 2010년도 되면은 희천연화기계에서 CNC 기계라는 게 나오죠. 엄청난 초정밀 기계. 세계에서 지금 대충 한 5개 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 정도 수준으로 북이 따라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희천연화기계가 이제 축구장 7배 크기인데 그 큰 데를 희천은 굉장히 저쪽 추운 지방에 있지 않습니까? 자강도, 희천이 양강도죠. 예, 양강도 아주 그 추운 데 있는데 거기를 지열로 그 냉난방을 해결했어요. 지열이 남쪽 포항에서 나오듯이 뭐 땅 밑에 뭐 500m, 1km에서 뜨거운 그런 물을 빼내는 식이 아니고 북은 심지어 3, 4m에서라도 한 섭씨 10도나 이런 그 물을 뽑아 올려가지고 그 익스체인지 그 열 교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쪽의 지열하고 북쪽의 지열은 완전히 다릅니다. 북쪽의 지열 이용 기술은 그 heat exchange 열을 이렇게 바꿔가지고 난방됐다, 그 온방됐다 하는 거거든요. 그 희천연화 기계를 CNC 기계가 나오는데 그때 지열로 냉난방을 해결해가지고 북에서 대단한 센세이션을 일으켰었습니다. 그렇게 고난의 시기에 북이 이러한 정책들이 있었던 것을 세계에서는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알아도 모르는 처럼 눈을 감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이것을 알고 있어야 북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연흐름식 물길공사 허리띠를 졸라매고 이렇게 한 것이 여기 나와 있는데 한 2, 3년에 한 개씩 엄청난 대자연 개조공사를 해서 얼마 전에 6월 달에 그건 조그마한 거였어요. 동래강 홍건도 물길 건설이라고 동래강은 그 선천군인데 홍건도는 청천강 바로 북쪽에 있는 그 간석지입니다. 그 간석지가 짜니까 그 동래강 물을 댐을 싸가지고 홍건도로 돌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6월 달에 완공한 기사를 읽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2013년에 갔을 때 그 개천 태성호 자연흐름식 물길 옆에서 서 있거든요. 이 물이요 옆에 땅 보시면은 굉장히 높아요. 높아야 이 물이 양수기를 안 돌리고 이쪽으로 흐르죠. 보통 강은요 농지보다 낮아요. 그래서 강물을 양수기를 돌려가지고 논으로 뽑아 올려줘야 하거든요. 그런데 북은 높은 데다가 댐을 세우고 그 물을 등고선에 따라서 이렇게 수백 리를 흘려보내요. 이것이 자연흐름식 물길이거든요. 이것이 개천 태성호 옆에서 제가 사진을 찍은 거고요. 요 옆에 이렇게 노란색으로 한 데가 제일 첫 번째 청천강에서부터 대동강까지 한 것이 이 개천 태성호, 두 번째가 백마철산, 세 번째가 미루벌, 네 번째가 이 황해남도 1단계, 2단계 공사 다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청천강 물길 공사 지금 아직도 하고 있는데 엄청난 공사를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료 문제에서요. 화학 비료도 북이 석탄에서 이렇게 굉장히 고생을 한 다음에 그 석탄에서 화학 비료를 만들으니까 이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북에서는 그런 화학 비료보다 더 신경을 쓰는 것이 유기질 복합 비료입니다. 자급 비료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질소인 카리 3대 화학 비료인데 질소인 카리가 이제 식물의 균형 잡히게 해주려면 이렇게 같이 세 개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 화학 비료보다 북에서는 유기질 복합 비료를 굉장히 신경을 써서 각 군마다 유기질 복합 비료 공장을 전국에 다 세웠습니다. 그래서 유기질 복합 비료는 집짐승 배설물, 식당이나 가정에서 나오는 부산물, 찌꺼기죠. 이런 것들을 모아서 각 지역에 있는 토착 미생물,
의해서 발효시켜 가지고요. 여기에 이제 그 미량 원소를 더해서 균형 잡힌 유기질 복합 비료를 생산해 가지고 각 굴에서 하니까 멀지도 않고 그 협동 농장에다가 배달해서 거기서 농토의 지력을 높여서 다수확을 결정적으로 높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참고로요. 이건 재미로 제가 썼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지금 북의 과학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계시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석유 부산물로 비료를 이제까지는 생산했는데 북은 석유가 없으니까 석탄을 가스화해가지고 비료를 만들게 됩니다. 석탄 가스화는 제 옆에 쓴 대로 950도로 석탄에다가 물을 넣고 950도로 끓이면은 일산화탄소와 수소가 발생하는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석탄이나 석유는 똑같이 석유화학 기호로 C예요. 카본. 물은 H2O죠. 그래서 C하고 H2O하고 950도로 끓이면은 이것이 일산화탄소하고 H2O, 수소 기체로 나눠져서 있게 됩니다. 이때 일산화탄소하고 수소를 냉각을 시키면은 제가 온도는 잊어버렸는데 일산화탄소는 영하 90 몇 도에서 액체로 변하고요. 수소도 그래요. 영하 200도인가에서 액체로 변해요. 그러니까 그 냉각탑에 있는 거를 영하 100도로 하면은 일산화탄소는 액체로 변하고 수소 기호는 거기에 남아 있습니다. 그 수소를 가지고 암모니아와 반응시켜서 질소 비료를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이북에 지금 있는 남흥청년화학하고 흥남비료에서 대량 생산하는 비료의 과학적 기초 원리입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과학 박사들도 계실 건데 제가 이렇게 쉬운 거를 드리는 거는 북에서는 지금 과학기술의 신비주의 타파라고 해가지고 그 PhD 있는 과학자만 과학하는 게 아니라 국민 누구든지 전 국민을 과학기술 인재화 누구든지 과학기술 인재화를 할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북에서는 이런 과학을 아주 쉽게 설명을 하고 있어서 저도 지금 하나 그런 예를 들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2014년 제가 남흥청년화학에 가가지고 금방 쏟아져 나오는 비료를 한 움큼 쥐었더니 그 온기가 손바닥에 따끈한데 그것이 내 심장으로 팍 들어오는 느낌을 가졌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돌아가가지고 북이 알곡 생산을 얼마나 하느냐. 논이 51만 정부에서 지금요 북에서는 10톤이나 15톤까지 목표로 하고 있는데 아무리 생산을 못한다 하더라도 6톤을 하거든요. 남쪽은 6톤보다 훨씬 많이 합니다. 지금. 그럼 북이 6톤 한다고 그럴 때 51만 정부에서 306만 톤이 생산이 됩니다. 강냉이는 75만 정부에서 진짜 3톤이면 뭐 누구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북에서 강냉이 생산은 225만 톤 생산한다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나머지 다른 밭이 49만 정부가 있는데 거기에는 뭐 콩보리 다른 원예작물도 심고 그러니까 콩보리에서 한 98만 톤 생산한다고 줄여 잡아도 북에서 합계 629만 ton의 알곡을 생산합니다. 그러면은 그 알곡이 가축사리도 사용하고 또 그 도정 손실도 있고 또 말르면은 수분이 나가고 그러니까 줄 잡아서 35%를 빼면은 440만 3천 톤이 됩니다. 그러면은 아까 처음에 우리들이 본 대로 북에서 필요한 알곡이 412만 톤입니다. 그러면은 이 정도 산수를 하더라도 북이 지금 양곡 생산은 제대로 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북이 하도 과학기술을 요새 앞세우고 있어서 농업과 농사와 과학기술 관계를 좀 살펴보니까요. 북에서는 이런 말을 한다. 농사는 사람을 무시하는 것 같이 해서 안 됐습니다. 농사는 사람이 짓는 게 아니라 과학이 짓는다. 이런 말을 북에서 하고 있습니다. 북의 3,900개 협동농장에
전부 과학기술 보급실을 차려놨습니다. 이미 2012년에 거기에 최신식 컴퓨터가 다 장치돼 가지고 농사꾼들이죠. 농장원들이 원거리망, 그러니까 평양에서 쏴주는 거죠. 농사 교육을 그때그때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료도요, 작업반별, 필지별, 토양 분석에 따라 가지고 그 토양에 맞는 그 비료를 내게 됩니다. 똑같은 비료를 내면은 그 수확이 떨어지니까 이렇게 토양별, 필지별로 하고 있고요. 요새는 이상 기후가 있어가지고 태풍하고 이제 장마 이런 것들이 예기치도 않을 때만 오고 그러는데 그거를 보니까 북에서는 벼 모판을 2주 빨리 시작해가지고요. 모내기를 열흘 정도 앞당기면은 많은 그 손해를 좀 줄일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왔대요. 그래서 장마 태풍이 오기 전에 벼가 핀다고 그러죠. 벼가 꽃이 피는 거죠. 그 꽃이 피면은 일단 그 다음에는 좀 그 태풍이 오더라도 피해가 줄기 때문에 이것을 최소화하려고 지금 2주 전에 모내기를 하고 모내기를 다 끝냅니다. 그 다음에 모내기를 하면 이제 김매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 열기가 확확 올라오는 그 논에서 농사를 지어본 분들은 아실 거예요. 6월달, 7월달에 논밭에 들어가면은 열기가 화끈화끈 올라오죠. 그런데 그것을 몇 번씩 해줘야 하거든요. 거기에 있는 잡초를 제거하고 그 흙을 좀 이렇게 흔들어 줘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북에서 우랭이, 메기, 오리 농법을 대대적으로 도입하고 있어요. 우랭이가 굉장히 느리지만은 이놈이 밤새도록 다니면서 풀 다 뜯어먹어요. 메기는 잡식이거든요. 벌레도 잡아먹고 풀도 뜯어먹고 오리도 그렇죠. 그래서 지금 북에서 우랭이, 메기, 오리 농법을 대대적으로 점점점 퍼지고 있는데 몇 %까지 하고 있는지는 아직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김매기를 안 하는 논이 많이 있고 오리나 메기가 그 배설물로 비료를 약 40%를 절약한다고 그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에서 그 염기 견딜성 벼, 북의 많은 그 논들이 간척지거든요. 간석지. 그래서 그쪽에서 벼 곡식이 잘 자라려면 좀 염기가 있어도 잘 자라는 벼씨 개발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북에서 그 농사 짓는 데서 집짐승을 엄청나게 기르고 있어요. 왜 기르냐면은 집짐승의 배설물 때문에 그래요. 아까 말씀드린 유기질 비료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그거를 고령 순환 생산 체계에 의해서 농축산 방법이라고 하고 유기농이죠. 화학 성장제 같은 것을 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에 협동조합이 3,900개가 있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많은 수가 축산 전문 협동조합도 있습니다. 그런 축산 협동 전문 조합은 물론이지만은 지금 북에서는 협동조합에서 거의 다 집짐승을 대대적으로 기르고 있습니다. 거기에 세포등판이라는 오만 정보 대단히 그 유기농 목장을 만들었죠. 2016년인가 완성했죠. 1단계로. 그 다음에 대동강 과수농장은 1,000정보인데 거기는 사과밭입니다. 고산 과수농장 3,000정보. 이런 대단히 축산 기지를 만들고 거기서는 전부 축산과 더불어서 하고 있습니다. 개인 축산도 장려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업소, 탄광, 공장, 학교 이런 모든 곳에서 북에서는요. 자기들이 먹을 단백질은 자기들이 만들어서 먹어라. 길러서 먹어라. 그런 정책이에요. 그래서 이거 보고 농축산 후방사업이라고 그래요. 탄광은 주산업은 채굴하는 거죠. 그런데 탄광의 남편들이 전부 탄광으로 들어가면 부인들이 후방사업을 해요. 염소도 키우고 돼지도 키우고 닭도 키워가지고 농사도 짓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런 것을 후방사업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후방사업은 미국이나 이런 데서 하는 대량 공업적인 생산과 차별되는 유기농 방법입니다. 북에서 또 요새 유행하는 것이 물고기 생선 열풍입니다.
각지 수산사업소는 물론이지만은 양어장, 뜨거운 물이 나오는 데 있지 않습니까? 화력발전소에서 그 터빈을 시키고 나오는 물이 있거든요. 그건 오염된 물은 아니에요. 약간 뜨거워서 그렇지. 메기가 뜨거운 물을 좋아한대요. 화력발전소 옆에는 전부 대대적인 메기장어장이 다 섰고요. 제사공장 있죠. 그 누에고치 그런 제사공장이라든가 이런 따뜻한 물이 나오는 데는 전부 메기 양어장을 건설해가지고 거기서 메기 생산이 지금 엄청나서 평양에도 메기 요리 경연대회가 자주 열리는 걸 봤습니다. 그 다음에 강이나 이런 호수에 그물우리를 만들어서 양을 합니다. 북에 수력발전소용 댐도 많고 그러니까 그렇게 시작하더니 요새는 심지어 바닷가 양어장, 바닷가에도 그 그물을 튼튼한 걸 해가 논판양어를 제가 잘못 지어서 한번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혹시 우리 정현진 대표 논판양어 올리실 수 있어요? 아니면 제가 하는 게 낫겠죠? 네. 네, 제가 다시 할게요. 떠듬떠듬 찾아서 하겠습니다. 조금만 양해해 주십시오. 논판양어. 예, 논판양어 여기 있고요. 논판양어 해가지고 네. 논판양어 이거를 어디 가서 찾는지 알아들어요. 김수호 선생님, 제가 들려요? 예, 한번 논판양어 좀 들어주실래요? 예. 지금 한 거 바로 숙천군의 양어 풍경. 예, 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보이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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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시나요? 소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시요. 이종훈 선생님, 예. 논판양어 1분까지 하시고 그 다음에 9분으로 넘겨주세요. 예. 보아도 이런 논판 양어장을 볼 수 있습니다. 12삼촌의 뿔에 하나의 풍경으로 되고 있는 논판 양어. 지난해 숙천군의 네, 잘 됐습니다. 논판 양어의 좋은 점은 단순히 물고기 생산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메기는 논판을 다니면서 볏대와 볏잎을 흔들어 들추어주기 때문에 논판의 통풍과 빗조임 조건을 개선해 줌으로써 볏 뿌리가 깊이 박히도록 하며 볏 아래 부위에 줄기벽을 두터워지게 해서 넘어지지 않게 합니다. 또한 메기의 배설물과 호흡 과정에 나오는 탄산가스는 논뼈의 비답성에 유리한 작용을 합니다. 때문에 대부분의 논판 양어장들에서는 모사리 비료를 한 번 주거나 거기에 이삭 비료를 주었는데 다른 포존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논뼈를 수확할 수 있는 전망이 열렸다고 합니다. 뭐 좋은가? 우선 첫째로 농작물에 질소비료 치지 않고서는 농사 지으니까 좋고, 원래는 모사리 비료, 그 다음에 조절비료 1차 조절비료, 그 다음에 아지비료, 그 다음에 지금 이삭비료 뒤가야 되는데 거기서 다시 모사리 비료만 치고 그 다음에 이삭비료만 밖에 안 쳤으니까 거기서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서 작업반장 동지는 논판 양호장에서는 비료의 60%를 절약하면서도 토양 조건을 개선해서 지금은 정보당 13톤 수준을 바라보고 있다고 합니다. 참으로 논판 양호는 양호장을 따로 건설하지 않고도 물고기를 생산할 뿐 아니라 내기와 벼 사이의 고리형 순환 생산 체계를 이용해서 알곡 수확고도 높일 수 있는 실리 있는 양호 방법입니다. 논판 양호. 이것은 이미 60여 년 전에 위대한 네, 좀 꺼주십시오. 하시면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러면은 제가 다시 스크린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그 양어 보셨고, 양어뿐 아니라 지금 북에서는 대대적으로 그 채소, 남새, 그 생산 열기가 후끈합니다. 평양 남새과학연구소라고 초대형 본보기 공장을 평양에 세운 지가 10년이 넘거든요. 그 공장에 따라서 전국에서 그 카피 떠가는 겁니다. 그 평양만 하더라도 장천 남새 전문 협동농장이라고 평양시 한 구역에 있는데 그 남새 협동농장도 대단한 크기로 남새 생산을 하고 있고요. 재작년이죠. 중평 남새 전문 협동조합은 함경북도 중평군에 세웠는데 거기가 원래 군대 비행장이었습니다. 인민군 비행장이었었는데 그거를 평평한 땅에다가 대단히 남새 전문 농장으로 꾸려가지고 그러니까 전부 지금 그 온실 농장도 굉장하죠. 그 땅에서 그냥 하는 것도 있지만은 겨울이라든가 그런 때를 대비해가지고 초대단히 온실 농장입니다. 원산에도 그렇게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제가 볼 때 평양 대도시 가운데만 빼고서는 전국적으로 그 남새 열풍이 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과일과 버섯 생산이 엄청나서요.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해요. 조선을 버섯의 나라로 만들자. 그렇게 버섯이 암에도 좋고 좋다고 그러는데 북에서도 버섯 생산, 과일 생산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그 비료도 보고 그러셨는데 이런 것이 고리형 순환 생산 체계에 의한 농축산 후방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각 단위에서 협동농장들은 물론이고 남흥청년화학이 비료공장인데 이 비료공장에서도요 지금 돼지공장, 뭐 오리공장 해가지고 옆에 집짐승 키우는 그 사업이 대단히 크게 벌어지고 있는 걸 제가 갔을 때 좀 봤고요. 평양 건축대학 지금 북에서 이 건축 붐이 일고 있는데 그 붐을 뒷받침하는 평양 건축대학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 건축대학이 그 건축 설계만 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가가지고 자기들이 먹을 거를 다 기르고 있어요. 이 중학교 이런 데서는 토끼 기르기를 하고요. 이런 단천 발전소 건설이 지금 몇 년인가 4년째 계속되고 있잖아요. 이런 데서 장기간 토목 건설이 이루어지면은 거기에 후방 사업 기지를 꾸려버려요. 그래서 거기서 닭도 기르고 염소도 기르고 돼지도 기르면서 그 발전소 건설 기술자들, 건설자들이 먹는 그런 것을 바로 옆에서 생산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탄광들 그렇고요. 심지어 위성과학자 살림집이라고 아파트 단지죠. 아파트 단지까지 그거 하고 있는 것을 봤어요. 지난번에 제가 가서 그 사진 찍은 것을 지난번에는 그걸 자세히 보여드렸었죠. 그래서 이런 것을 보고 나서 느낌이 북은 지속 가능한 인류 문명을 화려하게는 아니지만은 저는 지금 알짜배기로 선도하는 그런 세계사적 대사건이 지금 북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우리들이 조선의 이런 엄청난 변화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북 제재가 그 한국 전쟁 때부터 이제까지 계속되면서 점점점 더 가혹하게 더 심하게 돼가지고 지금은 못대가리 하나까지 북에 갈 수 없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2020년 1월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기자 북은 국경을 스스로 먼저 봉쇄해버리죠. 지금 1년 5개월, 거의 1년 반인데 사람과 물자 완전 전면 차단했거든요. 여기 뉴욕에 있는 그 UN 대표부 직원도 지금 북에 간 분이 오지도 못하고 여기 있는 분이 가지도 않아요. 완전히 지금 그런 식으로 철저히 하는 걸 봤어요. 조선은 그런 전쟁 때 그 경험 때문에 극히 민감한 것을 옆에서 볼 수 있고요. 지금 현재도 미군이 점령하고 있는 부산항 제8부대에 세균 실험장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미국도 안 하는데 그것을 한국에서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한국에서 하는 세균 실험이 대상이 누굴까요? 이것은 북의 대상입니다. 그러니 북이 예민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이렇게 고난의 행군을 이제 극복하고 북은 외부에서 도와준다든가 그런 거는 이제 기대하지도 않고 기대할 수도 없고 오로지 믿는 것이 자력자강을 믿고 그것을 계속 강화하고요. 그렇게 하고 있는 북을 지금 앞에도 보신 바대로 코로나 바이러스 1년 반을 자기들이 스스로 봉쇄할 정도로 그런 북을 식량이 부족해서 망한다. 이런 붕괴로는 이제는 걷어치워야 할 때라고 보고요. 북과 더불어서 공존하는 새로운 틀을 짜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이것은 이제 북에 대한 미래인데요. 탄소 하나 화학공업이라고 아까 얘기한 것이 이제 석탄화학으로 북이 산업을 재편했는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고요. 석탄에서부터 앞으로는 그 휘발유를 만드는 그런 공업, 휘발유뿐 아니라 다른 것을 만드는 공업인데 그것을 탄소 하나 화학공업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영화를 한번 과학 영화인데 요거를 마지막으로 좀 보겠습니다. 하늘을 날아오르는 비행기와 세척제와 칫솔 등 우리 생활과 친숙해진 대부분의 제품들이 원료를 강화하여 만든 유기화학 제품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유기화학 제품들에 대한 수요는 날로 높아가고 있는 반면에 원료는 점차 고갈 위기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갈 위기를 겪는 원료를 대신하여 유기화학 제품의 기초 원료를 해결할 방도는 어디에 있는지. 유튜브 화면에 전체 화면 좀 눌러주시겠어요? 전체 화면. 미안합니다. 탄소화학이란 말 그대로 메탄올, 일산화탄소, 메탄가스, 탄산가스와 같은 탄소 원자의 개수가 1개인 화합물을 가지고 탄소 원자의 개수가 2개 이상인 유기화학 제품을 만드는 화학에 대한 분야입니다. 기초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흥남비료 연합기업소를 통하여 탄소하나 화학공업의 첫 공정인 석탄 가스화에 의한 메탄올 생산 과정을 구체적으로 보기로 합시다. 먼저 석탄을 건조하고 분쇄하여 벨트 컨베어로 가스 발생로에 보내줍니다. 은덕로라고 불리우는 이 유동층식 가스 발생로는 원료탄 저장통, 스크류식 탄 공급기, 가스 발생기, 1차 가스화재 공급관,
2차 가스화재 공급관, 되돌이 회리통, 가스 저장 탱크로 되어 있습니다. 원료탄 저장통 안의 석탄은 스크류식 탄 공급기에 의하여 가스 발생기의 아랫부분에 공급됩니다. 한편 1차 가스화재 공급관으로 들어오는 공기와 산소, 물김으로 이루어진 가스화재는 발생기로 들어오는 석탄 알갱이들과 반응하면서 원주 방향으로 끓음층을 형성합니다. 이때 로 안의 온도는 950도씨입니다. 2차 가스화재 공급관으로 들어오는 가스화재는 가스화 반응을 더욱 촉진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위로 올라간 가스는 가스 저장 탱크로, 반응에 미처 참가하지 못한 석탄 알갱이들은 되돌이 회리통을 거쳐 다시 가스 발생기의 밑으로 들어갑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생겨난 가스 속에는 일산화탄소가 31 내지 36%, 수소 34 내지 42%, 그리고 약간의 메탄, 질소, 탄산가스들이 들어있으며 이 밖에도 유화수소, 유화카르보닐, 이硫화탄소와 같은 불필요한 독성가스들도 존재합니다. 다음, 가스청정 공정에서는 발생로에서 나온 가스 속에서 유황화합물들과 불필요한 가스 성분들을 제거하고 일산화탄소와 수소만으로 이루어진 합성가스의 조성을 맞춥니다. 바로 이 합성가스가 메탄올 생산의 기본 원료입니다. 메탄올 합성탑에서 합성가스는 촉매의 도움을 받아 다음과 같은 반응 공정을 거쳐 메탄올로 합성됩니다. 합성탑에서 나온 가스를 냉축기에서 온도 40도씨까지 냉각하면 탄소화나 화학공업의 중요한 출발 원료인 액체 메탄올이 얻어집니다. 그러면 탄소화나 화학공업 창설에서 핵심 공정이라고도 할 수 있는 메탄올에서 올레핀을 얻어내는 과정에 대하여 보기로 합시다. 지금까지는 올레핀계 화합물들을 주로 원유에서 얻곤 했습니다. 현존 생산 공정들을 거의나 그대로 이용하면서도 메탄올을 출발 원료로 하는 우리의 탄소화나 화학공업은 현존 생산 공정들을 거의나 그대로 이용하면서도 우리의 원료 원천에 의거하여 비난론 제품들과 석유화학 제품들을 마음먹은 대로 생산할 수 있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비난론 공업 부문에서만도 전력 소비는 98,000kW로부터 13,000kW로 줄어들어 공군 하나의 대형 발전소를 거저 얻는 것과 같은 대단한 실리를 가져올 뿐 아니라 공해를 줄이고 총 에너지 소비는 70%나 낮추어 비난론 공업의 주체화를 더욱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게 됩니다. 온 나라에 대경사를 가져오게 될 우리의 탄소화나 화학공업의 창설. 네, 여러분들 탄소화나 공업 잘 보셨죠? 제 목소리 들리죠? 네. 네, 예. 이것은 북이 지금 엄청나게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이 석탄에서부터 수백 가지를 뽑지만 그 중에서 북에서 필요한 원유를 합성할 수 있다는 거. 지금 북이 대북 제재에서 제일 애를 먹던 것이 석유인데 그 석유를 이렇게 탄소화나 공업에서 석탄으로부터 뽑아낼 수 있다는 거. 이것이 아마 그렇게 멀지 않은 장래에 아마 여러분들 보도를 보실 거라고 기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보다도 더 빠른 소식이 있습니다. 지금 북에서 드디어 석유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삼팔로스가 설명은 안 하고요.
남포시에 초대형 원유 저장 탱크가 건설되고 있는데 설명을 안 하고 그 사진만 많이 내보낸 일이 있었어요. 금년 4월 달쯤으로 기억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한우석 소장의 개별 예감에서 그 소조선만에서 지금 그 드디어 북에서 석유를 채굴하고 있어가지고 그 석유 그 채굴한 석유를 남포로 실어서 남포에서 파이프로 가져가려는 계획을 쓰고 있다고 그런 것을 읽은 일이 있습니다. 참 좋은 소식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그 북에서 탄소환화공업 미래를 향한 탄소환화공업과 석유 뉴스를 전하면서 제 얘기를 끝내겠습니다. 여러분들 북을 더 이해하고 그럼으로써 우리 통일을 앞당길 수 있는 그런 배 손잡고 우리 같이 하기를 저도 약속하면서 제 얘기를 끝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공유를 스크린 쉐어를 네, 끝내야죠. 네. 이거를 밑으로 빼는 게 안 돼. 그냥 스탑 쉐어. 됐습니다. 네. 이제는 저희가 이렇게 질문이 있는 분들 질문도 하시고 하는 중간 진행을 스탑 쉐어 되었죠? 아니 네네네. 그래서 네, 다 됐습니다. 네. 저기 쉐어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쉐어를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이거는 그 질문을 올려놓은 거예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채팅창에 올려주신 질문들을 여기 이렇게 지금 기록을 해놨거든요. 그리고 이게 나머지 질문들을 아마 계속 올려주실 것 같아서요. 그럼 일단 여기 있는 거 먼저 이렇게 김수복 선생님한테 제가 읽어드릴게요. 북한 과학농법 등으로 거의 식량은 자급자족 수준이라고 들었는데요. 가장 최근에 김정은 위원장이 발표해서 8월이나 10월쯤에 식량 대란이 있을 수 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북한이 어려울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식량난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한 상황을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질문이 왔는데 혹시 답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선생님? 김수복 선생님 저기 음소거 해제하시고 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화면이 정지된 것 같아요, 김수복 선생님. 지금 김수복 선생님은 다시 들어오셔야 될 것 같고요. 저기 질문이 지금 올리시는 분도 계시고 다 이쪽으로 갖고 와서 이 화면에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을 하실 때는 자기 지역과 활동하시는 단체 이름을 간단히 같이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정현진 대표님이 진행을 할까요? 아니요, 질문응답 지금 질문응답까지만 제가 하겠습니다. 전체 음소거를 해주셔야지 질문하실 분은 질문을 하신다는 것 같아요. 그죠? 노창현 기자님이 올리신 것 같아요. 질문하실 때는 음소거 본인이 해제하시고 질문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정훈 선생님, 그 음소거 해제가 안 된다고 그러는데. 네, 이제 했습니다. 예. 네. 김수복 선생님께서 아직 못 들어오고 계시네요. 네. 네. 예, 이제 되네요.
네. 저기 뭐 지금 김성욱 선생님 들어오시기 전에 잠깐 네. 예,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뭐 그 식량 대란이 있을 수 있다는 소식이 들렸나요? 그게 제가 예. 좀 8에서 10월쯤 식량 대란이 있을 수 있다. 제가 이게 네, 명확히 이렇게 시기를 명시한 말이 있었는지 제가 좀 헷갈리는데 그게 진짜 그렇게 그런 워딩이 있었는지 아니면 우리가 기자가 그렇게 쓴 건지 제가 확인을 못 해갖고 그러는데. 그러게요. 네, 아마도 이제 뭐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제 그럴 수가 있다. 저는 이제 항상 제가 이제 강연할 때는 이제 북에 식량난은 없고 식량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김소욱 선생님 그 강연 보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사실상 북은 자급자족이 이미 돼 있는 상태고 다만 지금 정상적인 무역 거래가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해마다 그 어떤 수해라든지 재해 이런 게 있을 때마다 조금 불안감이 있죠. 사실상 자급자족은 거의 이제 식량 자급률이 100%는 되지만 이런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항상 이제 불안감을 느끼죠. 그래서 항상 이제 긴장을 한 채로 있는데 작년의 경우는 이제 조금 목표보다 미달이 됐다고 제가 들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또 우리가 그걸 또 파악을 해야 되는 것이 목표의 미달이지 뭐 상당히 뭐 흉작을 했다든지 이런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런 거를 좀 구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재작년하고 또 2년 전, 3년 전에는 상당히 풍작을 거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올해도 이제 지금 농사를 짓는 과정이니까 어떤 긴장감을 주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느 정도 대답을 해주신 것 같고요. 나중에 김수복 선생님이 네네. 조금 더 정리를 해주시면은 그렇게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요. 지금 아직 선생님이 못 들어오시니까 맞습니다. 들어오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예. 지금 저희가 허채범 선생님이 질문한 북한이 식량난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느 정도인가 하는 그 질문에서 노창현 기자님이 답을 좀 해주셨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네네. 그래서 선생님 좀 더 보충을 해주시든지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든지 하겠습니다. 네, 하셨으면은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는 게 어떨까요? 네. 그러면 이정원 선생님 질문을 직접 해주시겠어요? 이 병충해 방지를 위해 농약 살포를 하는 거. 좀 궁금했었는데요. 거의 보면 이렇게 오리도 풀고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유기농 농업 같은데요. 혹시 병충해 방지를 위해서 농약을 살포하는지 궁금했습니다. 한다면 어느 정도 하고 있을까요? 네. 네, 우선 제가 전제로 말씀드리는 게 제가 통계 자료는 없지만은 제가 보고 있는 거로 보면은 북에서 지금까지 농약도 치고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요 그 양어장에다가 이 벌레들을 죽이는 거를 그런 걸 하더라고요. 농톤지 양어장인지 잊어버렸는데 농토 같네요. 니코틴 농약을 개발해서 니코틴 농약을 치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화학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북에서는 그런 농약도 지금 우리 들에 많이 있는 그런 식물을 추출해 가지고 농약을 만드는 것이 고려 농약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알기에 대단히 발전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북에서 발전 안 될 수 없는 아이고. 인터넷 연결이 지금 불안정하신 것 같아요. 오늘 질문이 사실은 들어왔습니다. 네. 말씀 이어주십시오. 그럼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으니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까요? 김수복 선생님 들어오셨어요? 다시 또 네, 들었습니다. 네.
들었습니다. 네네, 농약 문제는 조금 정리가 된 것 같죠? 그래서 네. 다음 질문이 또 있는데요. 김기태님 직접 하시겠습니까? 예. 네. 글자 그대로입니다. 보니까 네네. 뒤에 번쩍 뜨여 있는데 메탄올 생산하기 위해서 아까 H2 수소를 생산 중인데 수소 연료 전지나 수소 연료지 발전소 이야기는 아직 없었나요? 질문 끝. 지금 상태가 나빠가지고 잘 안 들려서요. 다시 한번 좀 반복해 주시겠어요? 네, 제가 질문을? 읽을게요. 메탄올을 만들기 위해서 H2를 생산 중인데 수소 연료 전지 발전소 얘기는 아직 없는지요? 이렇게. 수소 연료 발전소. 네. 그런 것은 제가 그것은 제가 못 읽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쪽에 너무 학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전문적인 쪽은 또 제가 가보지를 않고 네네네. 농업 분야에서 일어나는 거 주변 것만 보고 있어가지고 그 수소 발전 같은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네, 이건 좀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얘기라서 이건 다음번에 과학을 얘기할 때 좀 확인하도록 하고요. 다음 질문은 이금주 선생님 질문하셨는데 국에서 나오는 그 네. 전문 잡지가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제 입장에서 하는 질문이라기보다는 일반 대중들의 시각에서 질문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금주 선생님 잘 안 들리거든요. 그래요? 제가 읽을게요. 예, 좀 크게 말씀해 주세요. 네, 보스턴의 이금주 선생님이 질문하신 건데요. 북한의 식량 상태는 대부분 유엔 보고를 근거로 발표되고 있는데 유엔 데이터에 의하면 북한은 언제나 식량 부족 상태입니다. 유엔의 데이터에 대한 김수보 선생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게 질문이에요. 그리고 제가 좀 덧붙일까요? 지금 들리나요? 잘 안 들려요. 크게 말씀은 조금 좀 들려요. 크게.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크게 얘기할게요. 이거는 제 입장이라기보다는 일반 대중의 입장에서 하시는 질문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네네. 우리가 알고 있는 북에 대한 이러한 내용들은 우리는 사실 수긍을 하고 인정을 하지만 보통 보도되는 그리고 소위 그러니까 미국에서 평화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조차도 그런 인식이 되게 지배적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근거는 우리로부터 나온 정보가 아니라 유엔 데이터에 근거를 하거든요. 그랬을 때 유엔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하고 보통 우리가 북에 대해서 현실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하고의 이런 간극이 있어요. 이것을 사실 좁히는 게 일반 대중들에게 다가가는데 굉장히 의미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 그런 시각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네, 이상입니다. 네. 그 뜻을 알겠고요. 저도 그런 의미에서요. 앞으로 그런 걸 좀 하고 싶어요. 이쪽에서 농업 쪽에 조금 정도만 전문가가 북에 갈 때 팀으로 가가지고 우리들이 양심적으로 평안도, 함경도 그런 데를 가가지고 우리가 한번 조사를 해보고 싶은 느낌이 드는 것이 왜 그러냐면은 제가 지금 남쪽에서 나온 자료를 보는데 너무 믿을 수가 없어요. 진짜 그냥 보통이 아니라 너무 믿을 수가 없고 북이 그 망하도록 유도하는 그런 자료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농업진흥청이니 뭐 심지어 통일부까지도 나온 자료들이 신빙성이 너무 없기 때문에 유엔 자료는 그래도 신빙성이 있다고 저는 뭐 보고 있고요. 제가 여기서 하는 자료 중에 많은 것이 FAO 자료를 좀 봤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는 보고 있는데 어떻게 제가 더 말씀드릴 거는 지금 이런 관계에서 정확한 자료가 없어서 좀 벙어리 냉가슴격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유엔의 식량 이런 자료에 그 알곡만 들어가지 감자 같은 작물은 안 들어간다고 들었거든요. 그럼 감자나 이런 부황작물의 생산까지 다 넣어야 그 식량에 제대로 된 그 평가가 나올 텐데, 예. 근데 알곡 생산도 김수복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에 의하면은
그 북이 필요로 한 양은 이미 넘어서고 있다. 이런 걸 아까 말씀해 주셔서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니까. 네. 그 다음 질문에 그 북한의 식량 그 자급률이 높다는 것은 알겠지만 국가에서 잡는 목표에는 미달이라고 하셨는데 목표는 어느 정도 잡고 있는지 식량 자급률은 얼마나 되는지 이 질문입니다. 저도 북이 국가 목표가 얼마인지를 이렇게 통계 자료는 못 봤어요. 북에서 이런 자료가 굉장히 그 공표를 안 하거든요. 네. 그래서 톤수로 얼마 톤이다 이런 것을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네. 이것도 대신 남쪽이나 뭐 UN 자료 이런 걸 보고 네. 이것도 답하시기 어려울 것 같아요. 초기 자본이 국가 자본을 어떻게 조달하는지 이런 거는 말씀해 주시기 힘드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예. 교류에 대한 전망은 직접 말씀해 주시기 어려울 것 같고요. 김미경 선생님이 질문하신 거. 그 다음에 네. 그 서울의 김세준 선생님이 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한 김수복 선생님의 추가 아이디어가 더 있으신지 이런 질문을 하셨네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이고요. 네. 북에서 양국을 좀 더 많이 생산하게 어떻게 하느냐. 저는 이제 미국에 있으니까 미국에 있으면서 어떻게 하느냐 그런 생각을 해서요. 그 작업을 좀 하고 있어요. 대대적인 아니지만은 조그맣게 북으로 보내서 하고 있는 게 있어서 그것이 식량 뭐 증산까지는 안 가지만은 좀 도움이 된다는 그런 연락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간단한 거지만은 북쪽에서 하는 것을 우리들이 보고 그런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그쪽에 선택해가지고 실시하는 거 그런 것들이 있어서 제 생각에는 이것은 대북 제재와도 관계가 없이 북을 좀 이해하면은 이런 것은 어떨까 하는 우리들이 아이디어를 이렇게 제공해서 하는 거는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남한과 북한이 서로 이렇게 도와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굉장히 역할을 서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참 지금 그게 안 돼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 다음에 파주의 임현주 님이 질문하신 건데요. 저는 농사를 짓는데 비닐 멀칭을 기본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 쓰레기 처리 문제가 심각한 것 같은데 북에서도 비닐 멀칭을 하는지요?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네, 비닐 멀칭이 비닐을 잘게 썰어서 그 비닐을 농토 위에다 뿌린다는 얘기인가요? 그게 무슨 말씀인가요? 비닐 멀칭이? 임현주 선생님 직접 말씀하시겠어요? 임현주 선생님. 제가 그냥 간단히 끼어들겠습니다. 네. 말씀하실래요? 예, 말씀하세요. 아니 그 비닐 멀칭은 이제 논두렁에다가 그 땅심을 좀 크게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땅에 이렇게 뿌리의 보온 같은 역할을 하면서 그 밭 고랑에 비닐을 쫙 덮어서 그 다음에는 그 구멍을 뚫고 거기다 모종을 심는 식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 얘기인데 그걸 비닐 멀칭이라고 하는데 북에서도 하는지 거기 비닐 생산 때문에 안 될 것 같기도 하긴 하지만 그런 방법을 쓰는지 뭐 이런 게 궁금해서요. 많이는 안 맞는데요. 아주 보기는 봤어요. 비닐 구멍 뚫기 하는 거죠. 네네. 북의 동영상을 제가 농사짓는 동영상을 이렇게 많이 보고 있는데 대대적으로는 안 하고 있고요. 한 번 봤어요. 그렇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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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평통 워싱턴 그 협의회 류은원 부회장님
이거는 제가 그냥 읽어드릴까요? 예, 북한의 광물질 매장량에 대해서 여쭤봐도 될지, 히토리 매장량이 어느 정도고 개발은 적극적으로 진행되는지, 중국에 전적으로 수출하는지 궁금하다고, 히토리 외에도 다른 광물질 매장량이 많다면 그래서 개발이 가능하면 경제에 큰 도움을 줄 것 같은데 어떠시냐고 질문하셨어요. 이거는 김소스님이 답을 해주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지금 대북 제재로 인해서 북에서 수입도 못하지만 수출도 못하게 돼 있거든요. 네, 대북 제재로 인해서 북이 수입도 못하지만은 수출도 못해요. 중국으로도 못하죠. 중국도 그 대북 제재. 네. 어쨌든 지금 또 연결이 끊어진 것 같은데 혹시 다시 들어왔습니다. 네. 네. 이게 막 끊어졌다 그랬다. 네. 예. 지금 윤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요. 북이 벌써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살아생전 마그네사이트, 단천의 마그네사이트 세계적인 매장지거든요. 그리고 순도도 엄청나게 높아가지고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단천의 마그네사이트를 수출을 하려고 그 단천 항구를 만들었어요. 몇 킬로미터 되는 제방을 쌓고 그래가지고. 근데 지금 수출을 못 하잖아요. 중국으로도 못 하고 일본으로도 못 하고 뭐 세계 어떤 나라를 딱 막아놨기 때문에. 네, 그러면 가능하면 이 식량이나 농업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장문국 선생님이 네 계속 끊어졌다가 들어오네요. 네, 장문국 선생님이 올해 식량 부족이 있었으면 원인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하셨는데 북한이 식량 부족이 있었다는 얘기는 아까 그 답이 된 것 같고요. 올해 식량 부족이 있다면 주 원인은 무엇일까요? 네네. 장문 선생님 질문하신 거요? 네네. 이제 올해는 이제 2020년이 아니고 그러면 작년 2020년 수학에 대해서 얘기했겠죠, 장문 선생님. 작년에는 그 태풍이 굉장히 심했다고 그래요. 왜 우리 보도를 봐가지고 김정은 그 당시 원수죠. 김정은 원수가 황해도도 가고 그다음에 단천도 갔어요. 전탄주 갔죠 아마. 그래가지고 수해가 엄청나게 심해가지고 평년작보다 아마 못한 것 같아요. 작년은. 근데 2019년은 많이 했어요. 2019년은 아주 대풍이라고 읽었어요. 금년은 어떻게 될지 모르죠 아직요. 네. 그다음에 이거는 선생님한테는 질문은 아닌 것 같고요. 이거는 한국에 계신 분들이 한국에 계신 분들이 미국에 계신 분들의 활동을 이렇게 같이 지원해서 함께 하는 방법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뭐 김수복 선생님처럼 북한에 가서 직접 하는 활동을 한국에 있는 분들이 함께 하는 것도 좋겠다는 이런 뜻인 것 같아요. 혹시 네. 이 말씀을 들으니까 생각나는 게 있는데 김수복 선생님이 아마 이번 강의에는 얘기를 아직 안 하셨는데 나진에 김수복 선생님이 돼지 농장을 유기농 농장을 직접 하시겠다는 계획이 있으셔서 그걸 추진하고 계신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그렇죠. 일부러 매기 안 하신 건 아니죠? 일부러 안 하신 거 아니면 오늘은 제가 이쪽에 집중하느라고 그 낮은 농장은 얘기를 못했어요. 너무 오래 할까봐 제가 잘라버렸어요 그쪽은. 근데 좀 말씀해 주세요. 네. 당연히 추진하고요. 이제 추진하려면은 방문을 해야 하는데 방문을 못 하니까. 아니 지금 지금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는데 그거 가지고는 네 설명을 좀 차근차근 해주세요. 나중에 무엇을. 그러세요?
네. 그러세요. 감사합니다. 시간을 주셔서. 네. 지금 말씀하신 그 낮은 염소 목장이라고 그냥 이렇게 말하거든요. 또는 그냥 쉽게 낮은 염소 콘도라고도 그렇게 어떤 분들은 부르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미국에서 애들 기르면서 어떻게 그 우리 말 교육을 시키나 하는 것이 고민이잖아요. 그래서 애들 중고등학교 다닐 때, 특히 초등학교 다닐 때는 이제 서울에 가서 한 달이나 두 달 풀어놔요. 그쪽에 지네들 사촌들하고 놀게. 네. 이게 또 끊어졌나 우리 한국 문화를 뭐 선전할 필요가 없이 서울에 갔다 오면 터득해가지고 오니까 저는 잘 들려요. 저는. 네, 말씀하십시오. 네. 그래서 저는 그 우리말도 교육도 하면서 어떻게 북을 이해하는가 하는 거에 차관점을 두고 북 대표들하고 상의를 했더니 아주 좋은 점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그 낮은 쪽을 몇 번 갔어요. 가서 얘기를 하니까 다들 환영해요. 그래서 낮은에 있는 협동농장하고 미국에 있는 저희들하고 같이 어떤 형식이 되든지 간에 그런 합동으로 사업을 같이 해서 예를 들어서 거기에 아까 우리 비디오에도 나오지만 염소는 한 사람이요 많으면 50마리에서부터 25마리 정도를 염소 방목공이 혼자 방목할 때 방목을 해요. 염소는 방목하는 게 진짜거든요. 우리에다 가두어 놓고 하는 것보다. 그래서 염소를 그쪽에 좀 땅을 낮은 데서 우리하고 같이 얻어서 한 200~300마리 염소 목장 계획을 해서 주택을 그쪽에다 짓고 거기서 한 30마리 정도 염마리 하면은 10명이잖아요. 10명이면은 가족까지 있어야 하니까 한 20명 정도, 30명 정도 이렇게 염소 목장에 매달릴 걸 생각하고 그런 계획을 그것이 좋은 점이요. 뉴욕에서 서울 갈 때 비행기표나 뉴욕에서 낮은 갈 때는 비행기를 어디까지 타냐면은 연길에까지 가요. 그런데 서울하고 연길하고 지금 매일 비행기편이 있어요. 그래서 뉴욕에서 서울 갔다가 연길에 가면은 저희들이 훈련시킨 안내원이 연길에서 낮은까지 자동차로 3시간이면 모셔오거든요. 그리고 낮이는 경제 특구가 돼가지고 비자 면제예요. 비자가 필요 없어요. 낮인에 있는 기업체에서 초청장 도장만 찍어주면은 미국 시민이나 심지어 뭐 중국인들 낮인에 관광도 들어가고 아주 자유스럽게 했었어요. 실은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 대북 여행 금지하기 전까지는요. 그래서 뉴욕에서 서울 애들 데리고 갈 때 서울 갔다가 좀 들려도 좋고 아니면은 서울 가기 전에 낮은에 가서 한 3박 정도 있으면서 시차도 극복하고 낮은에 염소 목장에서 젖도 짜고 치즈도 만들고 그 청정 해역에서 그 조개도 잡고 그러면서 더 좋은 것은 낮은에서 바라보면요. 이순신 장군이 그 여진족을 평정한 땅이 낮은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숭전대라고 있어요. 우리 역사의 땅이거든요. 그것뿐이 아니죠. 우리 그 낮은 쪽에서 간도, 북간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전부 연해주로 우리 항일 투사들이 건너간 그런 땅이 되어서 거기 가보면은 벌써 얘기만 몇 번 하고 그쪽에 있는 박물관에 가서 보면 아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고생하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살았구나 하는 것이 피부로 금방 공부를 하게 돼가지고요. 아 우리 애들 데리고 여기 가야겠다는 생각이 커져가지고 또 거기 가십시다. 비자도 필요 없습니다. 이러니까 아 정말이요 하고 관심을 보여주는 분들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그쪽의 관리들하고
여기 뉴욕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평양에 가서 또 나진에 가가지고 전부 좋다는 허락을 다 받았는데 빨리 여행 금지가 해지되면은 저는 제일 먼저 그거부터 하고 싶은 사업입니다. 그럼으로써 그 우리 통일의 초석을 조그마한 거 하나를 놓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 네네. 네. 네. 최은호 선생님 질문하십시오. 네. 우리 교수님 계획이 꼭 실현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 전반적으로 그 강연 내용을 들어보면은 쿠바에 있어서 농업과 비교할 만한 생각이 들어요. 그 등소평이 그 중국 맞아 투자판 노선 걸으면서 네. 그 인공사 집단 협동조합을 전부 해체해버렸죠. 근데 등소평 쪽에서 북한에 그런 것을 권해도 북한은 계속 유지하면서 약간의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알아요. 예를 들면은 제가 읽은 그 논문이 영국 쪽에서 나온 것이었는데 필드 리스판서빌리티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이 이전에는 그 10명에서 한 25명 정도가 책임을 지고 병작을 했는데 이것을 쪼개가지고 그 3명에서 6명 정도 단위로 생산하도록 해서 그 생산물의 30% 정도를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장마당을 통해서 그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식량 문제를 해결한다. 이런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과 관해서 김 선생님 혹시 좀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지금 선생님 줌이 끊어졌다가 다시 들어왔어요. 제가 못 들었어요.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다시 한번 좀 반복 좀 해주시겠어요? 죄송합니다. 아니, 그 농업 생산하는 데 있어서 집단 농장 계속 유지하면서 이전과 달리 그 생산 단위를 10명에서 26명 하던 거를 3명에서 6명으로 쪼갰더라고요. 그러니까 생산량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그렇죠. 포전 담당제로 바꿨어요. 네. 네, 그걸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럴 경우에 농업 생산물 30% 정도를 호당 3명에서 6명이 자유로 장마당에서 처분할 수 있게끔 그래서 식량난 문제를 해결하고 동시에 이제 인센티브에 대해서 좀 더 생산량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와 관련해서 선생님 혹시 뭐 보완 설명이라고 지금 최영록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옛날에는 이제 제일 말단이 분조 담당제였었는데 지금은 포전 담당제로 몇 년 전에 바꿔가지고 더 세밀하게 해서 거기서 생산 잉여분을 처분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줬다는 거. 그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연결이 계속. 그래서 이제 아까 그 메기 양어장에서 그 젊은 분이 와서 얘기하듯이 그 메기를 키우니까 생활이 윤택해졌다. 메기인가요? 그때 뭐 그런 말씀하시는 분이 있었죠. 네. 지금 네. 그 질문이 너무 구체화되면은 이제 저희가 마무리할 시간이 없이 계속 말씀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리가 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지금 창에 올려주신 거는 질문이라기보다는 의견이니까 한번 좀 봐주시고요. 네. 지금 김수호 선생님께 드리는 질문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아서 네, 그 질문은 요 정도로 하고 나머지 진행은 정현진 대표가 마무리를 같이 김수호 선생님하고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